자, 이 생활 부분을 한강에다 다 한강에 소화해 보려고 했었는데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두 강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도로와 운송까지 저번 강의 시간에 했고, 자, 7번의 무기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무기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이 칼도는 이거는 날이 한쪽만 서 있어가지고 베는 기능을 주로 하는 그 칼이고요. 날이 양쪽에 서 있고 찌르는 것을 주로 기능하는 칼은 요 칼검자를 쓰죠. 우리나라 본래 고유의 칼, 이순신 장군이 쓰는 칼은 요 도가 아니고 요 검이죠. 이 도는 일본 그 사무라이, 낭인들이 쓰는 그 칼이고요. 걔네는 주로 배 가지고 상대방을 상해하거나 죽이거나 그렇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칼도자가 붓으로 쓰일 때는 여기 칼검에서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모습처럼 선칼도방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모습이 약간 변해요. 자, 나눌 분자 같은 경우 원래 이 8팔이 나누다라는 의미였는데 여기 8로 숫자 8을 의미하는 의미로 가차가 되다 보니까는 밑에 칼도를 넣어가지고 나눌 분을 따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벌릴 열자 같은 경우도 뼈를 칼로 발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열해 놓는 거예요. 짐승의 그 뼈 같은 거를 나눠 놓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비사. 선비사인데 왜 무기에 속하느냐? 임금왕자도 그 권력을 상징하는 도끼를 묘사한 거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 선비사자도 요거 무기를 상징한 거예요. 무기를 묘사한 겁니다. 큰 도끼. 무인들이 전쟁터에서 쓰는 큰 도끼를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일자나 목숨 숫자 전부 선비사가 부수긴 합니다. 자, 네 번째 창과자. 이것도 전쟁터에서 쓰는 창. 창극자 같은 경우도 그 왼쪽에 있는 부분이 줄기간자의 변형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창과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날아가고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창과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줄기간은 창대를 말하는 거겠죠. 창대를 줄기간자로 묘사한 거겠죠. 거기에 앞에 이제 끝에 이렇게 찌를 수 있는 이런 게 달렸다거나 도끼 모습에 이렇게 벨 수 있는 그런 게 달렸다거나 창대를 줄기간으로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할 계자 같은 경우도 여기 창과가 있고 여기에 이거는 두 손을 묘사한 거잖아요. 밭들공. 그래서 손으로 창 들고 그 적군을 경계하는 이 모습이에요. 지키는 이 모습. 그래서 경계할 계. 자, 그 다음에 활공자. 활도 전쟁터에서 쓰는 주요한 무기죠. 활공자. 강할 강자, 약할 강자, 약할 약자. 전부 활과 관련된 의미에서 나왔어요. 전부 활궁이 부수로 들어가 있죠. 활 시위가 팽팽하다거나, 활대가 세다거나 이런 의미. 그 다음에 활 시위가 약하다거나 이런 의미에서 강하다, 약하다 이런 의미가 나온 겁니다. 자, 6번째 화살시자. 이것도 화살의 모습을 묘사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을 단자, 바로잡을 교자에 화살시가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크다, 높다라는 의미의 교자. 요거는 이제 교라는 발음이 나는 요소고요. 바로잡는 거, 이렇게 굽은 화살을 똑바로 펴는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확장이 돼가지고 사람의 행동도 잘못된 행동을 교정한다 그러죠. 그때도 요 교자 씁니다. 교도소라 그럴 때 요 교자 쓰거든요. 그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는 원래 굽은 화살을 똑바로 편다 이런 의미였는데 의미가 그렇게까지 확장이 됐다라는 거. 교각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각사로. 그 짐승의 여기서 이제 소거든요. 소의 뼈를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게 된 경우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소탐대실하고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 소는 그냥 소가 아니고요. 그 제수로 쓰이는 희생인 그 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값은 뭐가 좌우를 하냐면 뿔이 아주
잘 나 있고 털이 윤기가 있으면 그게 그 제사의 희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값이 굉장히 올라가요. 소가 더 값어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주인이 자기 집 소가 꽤나 괜찮아요. 그 희생이 될 만한 자질을 갖췄어. 그런데 단 하나 걸리는 게 뿔이 약간 좀 삐뚤어져 있어요. 이 뿔만 반듯하면 이게 굉장히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뿔을 좀 어떻게 힘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바로 잡으려다가 그냥 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소탐 대실인 거죠. 작은 걸 탐하려다가 소 자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무튼 이게 바로 잡다라는 의미가 원래 화살을 펴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지만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방금 소의 뿔을 또 바로 잡는다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의미가 그만큼 확장이 된 거예요. 자, 7번에 주살익자. 주살익자는 생김새가 창과랑 비슷한데 여기서 한 획이 빠졌죠. 이 주살이라는 거는 줄살이에요. 줄살이 변형이 돼가지고 주살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줄살이 뭐냐면은 이 살은 화살이거든요. 화살 끝에 줄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화살은 그냥 쏘면 그냥 그 화살 하나 그냥 소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화살이 그 물자라는 게 굉장히 귀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살도 아깝죠.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그 적군의 화살을 제갈량이 머리를 써가지고 허수아비 막 이런 걸 군인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 내보내가지고 그 적군의 화살을 싹 자기 걸로 다시 획득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 화살이 굉장히 그 전쟁터에서 중요한 무기이고 또 소중한 물자인 거죠. 그래서 화살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화살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라는 그 사냥하는 그 매 있잖아요. 이 야생 매를 길을 들여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그래도 어디 날아가 버릴까봐 매 끝에다가 매 발에다가 줄을 매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멀리 날려보내가지고 사냥감 잡게 했다가 또 다시 땡기고 그렇기도 하는데 이 줄살도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면서 쐈다가 잘못 맞으면 아무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줄로 다시 땡겨가지고 획득할 수 있게 만든 그 줄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개 연자에 줄살이 들어가 있죠. 이 솔개도 그러니까는 길을 들여가지고 사냥할 때 쓰는 그 매처럼 솔개하고 매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사냥에 길을 들여가지고 사냥할 때 쓰기 위해서 새 발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냥의 용도로 쓴다라는 그걸 생각하면은 왜 주사리기에 세조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연자는 우리 세시풍속 중에 하나 하늘에 날리는 연 있죠, 연. 방패연, 가오리연. 그 연자에도 이 솔개 연자를 쓰거든요. 거기에 이제 줄살 익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연에 줄 매달아가지고 날리니까 자연스럽게 의미가 연결이 되죠, 그죠? 자, 8번 깃발과 북. 모방자가 왜 깃발과 북에 들어갔느냐? 이 모방자가 우리 그 힘력자가 쟁기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한 것처럼 모방자도 쟁기를 묘사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깃발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의족자나 나그네리자에서 이 부분이 쟁기의 모습으로 해석이 안 되죠. 깃발의 모습이구나. 근데 원래 정확한 모습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게 이제 나붓길 언자거든요. 깃발이 나붓기다라는 의미의 언자예요. 그러니까 결의족자도 나붓길 언자에다가 화살식자. 그 다음에 나그네려자도 결의족자에다가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쪼줄종이 들어가가지고 이 쪼줄종의 모습이 이렇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나붓길 언이에요. 깃발이 나붓기다라는 의미의 언자입니다. 결의족자에서도 왜 이 깃발하고 화살시가 들어가가지고 왜 결의라는 의미가 됐느냐? 이 깃발은 전쟁터에서
우리 아군들 모여라 이 기를 중심으로 아군들이 모이는 거고, 이 화살 시자는 전쟁터에서 쓰는 무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같이 싸우는 집단, 이게 이제 결애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된 거죠. 그 결애라는 의미가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로도 의미가 쓰이는 거고요. 가족이라고 할 때도 결애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려자도 이것도 원래는 여행하는 그 나그네라는 의미 이전에는 군인들은 그 전쟁터에서 그 적군을 찾아서 여기저기 막 싸우러 이렇게 긴 거리를 막 걸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아다니는 이게 원래 의미는 그 군인의 의미였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의 의미였는데 나중에 나그네라는 의미로 의미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아무튼 여기 나복길 원자가 그 전쟁터에서 그 깃발을 상징하는 거, 깃발을 묘사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북고자. 이 글자 자체도 북주자라 그래가지고 북을 묘사한 글자예요. 거기다가 우리 손에 막대기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요 지탱할 지자, 요 밑에 또우가 손이고 위에가 들고 있는 막대기를 묘사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손에 막대기 들고 북을 치는 거죠. 그 모습을 묘사했어요. 북고자는. 자, 깃불 희자가 북고자가 들어가는 붓으로 들어가는 글자고요. 자, 아홉 번째 형벌. 죄인에게 벌을 주는 형벌 말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로 매울 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맵다라는 거하고 형벌하고 어떻게 매콤하게 벌을 주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요 신자가 고대 그 형벌 중에 하나인 그 얼굴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그 도구예요. 문신 새기는 도구.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다 하고 문신을 새깁니다. 그걸 묵형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거물 흑자가 나오잖아요. 거물 흑자 밑에 흑토가 들어가면 이게 먹묵자입니다. 이 먹묵자 묵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굴에다가 먹으로 이 형벌도구인 이 신을 가지고 먹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문신을 새겨요. 이 사람 죄인이다 하고. 또는 그러니까 불에 뭔가를 달궈가지고 찍어버려가지고 그 화상을 입게 해가지고 낙인이라고 하는 낙형도 있습니다만은 요 신은 아무튼 묵형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신자를 맵다라는 의미로 이 글자가 어떤 글자에 부수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맵다라는 의미로 해석해가 안 되고 형벌의 도구, 죄인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사자에도 이게 매울 신자가 들어가 있죠. 형벌의 도구예요. 분별할 변자 같은 경우도 두 죄인이 다퉈요. 다투는데 누가 맞고 틀리는지,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가 없는지를 이 칼도 아닙니까? 이 칼도는 그 뭔가를 딱 결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칼로 탁 잘라서 일도 양단하듯이, 그러니까는 분별해 주는 거죠. 네가 정말 죄인이고 너는 틀렸고 너는 맞고 이거를 유죄고 무죄고 그거를 분별해 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칼도 말고 말씀원이 들어가는 글자도 있거든요. 이게 변호사 할 때 그 변자예요. 변론하다 그럴 때 변자. 그러니까 두 죄인이 서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다투니까 그거를 말로 변론해 주는 거죠. 그게 변론하다라는 의미의 변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모습 말고 그 선칼도방 말고 그냥 칼도가 들어가는 글자도 판단하다라는 의미의 판자거든요. 그 판단도 무슨 판단이겠어요? 두 죄인이 누가 죄가 있고 없는지를 판단해 준다,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재상제자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재상의 의미에 진면자에 매울신자가 들어갔느냐?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이 집에 많이 있네요. 그게 재상의 의미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재상의 집에 그 죄인들, 전쟁 포로들 또는 죄인들이 오면은 묵형을 한 다음에 노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묵형을 당한 노비들이 많은 그 집, 그게 재상의 집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물 흑자. 이거 아까 묵형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얼굴에 먹으로 문신을 새긴 걸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점점자나 무리당자. 그러니까 무리당자에도 음의 요소인 이 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거물 흑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형을 당하다라는 의미의 흑자가 들어가 있으니까는, 이거는 이 무리는 선량한 무리가 아닌 거죠. 불량배처럼, 죄인의 무리처럼 좀 부정적인 의미의 무리인 거예요. 본래 의미는. 자, 세 번째, 그물망자. 그물망자는 원래 이 모습인데, 간단하게는 눈목자 옆으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 모습으로 많이 쓴다 그랬죠. 허물죄자 같은 경우도 그물망이에요. 넉사가 아닙니다. 비리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이 그물은 법의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딱 잡아가지고 죄를 주는 거죠. 노을파자 같은 경우도 이게 마치다, 끝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망 밑에 곰을 묘사한 능할능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곰을 그물로 잡은 거죠. 그러면 사냥이 끝났죠. 그래서 뭔가 끝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곰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놓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과 귀신과 관련된 부수들. 이 부수들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점이나 귀신. 이 귀신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서운 귀신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왜 귀신과 관련된 부수가 많은지 이해가 안 갈 건데, 우리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죽은 사람을 모시는 거, 죽은 사람을 공경스럽게 모시는 게 굉장한 큰 예절 중에 하나예요. 단적인 예가 유교에서 말하는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사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줄기에 4가지 이래가 있는데, 이 사례가 관혼상제라는 거거든요. 이 관은 갓권자, 관례, 성인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 혼은 혼례, 결혼식인 거죠. 혼인은 일륜지, 결혼은 일륜지 대계 이렇게도 말하는 거니까 혼례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예식, 의식인 거죠. 그 다음에 상례. 이 상이 이제 사람의 죽었을 때 그 예절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례인 거죠. 이것도 죽음에 관한 예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아에서 크게 치는 사례 중에 죽음과 관련된 게 상례, 제례 2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은 막 죽고 난 뒤에 그 예절인 거고, 제는 죽고 나서 기일이 다가왔을 때 지내는 그 예절인 거죠. 아무튼 상례와 제례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예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이 유교에서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추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귀신과 관련된 보일시라든지 이런 부수는 그냥 단순히 귀신, 죽은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복과 관련됐다든지 이런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자, 10번째는 점과 귀신. 점 치는 거, 그 다음에 귀신과 관련된 부수들. 첫 번째가 보일시자인데, 이 보일시자가 그 제단 있죠. 제단.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의 모습을 묘사한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일시자가 신의 의미를 갖습니다. 신, 귀신. 그래서 귀신 신자라든지 거기 나온 그 조상을 의미하는 할아버지 조자라든지 전부 보일시자가 신의 의미인 거죠. 근데 돌아가신 그 조상을 말하는 거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이 또차자 같은 경우가 그 신의 위패를, 돌아가신 조상의 위패를 묘사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 그 도마 조자에 요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도마를 그 도마라는 게 제수를 요리할 때 쓰는 그 도마라고 생각하시면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보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복복자라든지 복조자라든지 복희자라든지 복지자라든지 복을 의미하는 글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공통점은 전부 다 이 보일시자가 부수로 변으로 딱 들어가 있죠. 저게 다 신의 의미로 들어간 거죠. 보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동양 문화권,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분을 어떻게 모시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예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 현생과 끝난 거니까는 뭐 죽고 난 뒤에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또 살아있는 사람의 생애에 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신이, 돌아가신 분을 잘 모셔야지. 하늘을 잘 모셔야지, 신을 잘 모셔야지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신을 의미하는 부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유교에서 크게 생각하는 사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4가지 큰 예식이 있는데 그게 관혼상제죠. 이 관은 관례니까 성인식이고요. 혼은 혼례.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죠. 혼인을 일륜지 대계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상례. 요게 이제 사람이 죽음과 관련된 예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을 모시고 또 장지에까지 어떻게 모시는지에 관한 예. 그 다음에 제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1년, 2년 기일이 돌아왔을 때 그 기일에 어떻게 또 제물을 차려고 제사를 지내는지에 관한 예절. 그러니까 상례와 제례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죽음과 관련된 예잖아요. 그게 2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는 죽었다고 끝이 아니고 굉장히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모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가 귀신 귀자죠. 예, 귀신. 요거 도깨비 얼굴을 강조해가지고 묘사한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신 귀자. 마귀마자 같은 경우도 요게 삼마자 아닙니까? 예. 삼마자. 마라는 음이 여기서 나왔겠죠. 거기에 이제 귀신 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마귀마자. 그 다음에 넉백자. 혼백이라 그럴 때 그 넉백자죠. 자. 귀신 기자가 보일 시자보다는 귀신기가 부수로 들어간 글자가 많지가 않죠. 보일 시자가 더 보편적이고 더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참고로 좀 이 귀는 부정적인 귀신이 같은 귀신이라도 신이라도 이 귀는 좀 부정적이죠. 신은 또 좀 거기에 비해서는 또 긍정적이라 그러면 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마귀 그러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자, 3번 전복자. 전복자. 전복자도 그렇고 조짐이라 그럴 때 그 조짐조자 있죠. 조짐조자도 그렇고 요게 옛날에 그 점을 칠 때 그 짐승의 뼈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갈라져 있는 그 모습, 뭐 불에 태운다든지 그래가지고 갈라지는 그 모습, 그 굉장히 막 무작위로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점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갈라진 모습을 묘사한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자, 점괘개자에 전부 전복자가 들어가죠. 전복자의 이 모습은 그 뼈에 갈라지는 모습, 거북이 등딱지나 뭐 짐승, 뭐 소라든지 이런 짐승의 넓적다리 뼈, 그 넓적한 그 뼈에 그 갈라지는 모습을 봐가지고 점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짐조자도 이 조짐이라는 것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조짐이잖아요. 앞일을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는 게 그 역할이니까 이것도 그 뼈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점괘효자. 점을 치는 도구가 산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산가지. 이 산가지도 우리 한자에 자주 등장하는 그 요소인데, 우리 산가지 등장하는 게 이제 배울학자 같은데, 요 산가지로 점괘효자가 등장했잖아요. 요 산가지로 숫자를 배울 수도 있겠지만, 배울학자에서처럼, 요게 이제 점을 치는 도구거든요. 그게 본래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맹인이 그 산가지로 점을 쳐요. 그래서 맹인이 그 일반 점을 치러 온 사람이 그 산가지를 뽑으면은 그게 숫자가 얼마예요? 그러면 맹인이 그걸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산가진을 담은 통이 깨지는 거, 엎어버리는 거, 그게 산통이 깨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일이 어우러지는 걸 산통이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게 산통이 산가지를 담은 통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산통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괘 요자도 이 산가지가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예, 배우락자, 가르칠 교자에 다 산가지 의미인 거죠. 시온할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번 나라와 고을. 둘러싸일 위자. 예, 큰 입구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인 입구보다 생김새가 커가지고 큰 입구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별칭인 거고, 정확한 명칭은 둘러싸일 위자. 딱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는 국경인 거죠. 나라의 경계인 거죠. 예. 그림 도자, 가둘 숫자 같은 경우, 여기 둘러싸고 있죠. 사람을, 예, 사람이 어디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둘 숫자. 이게 이제 감옥 안에 갇힌 걸 이렇게 묘사하죠. 그 다음에 나라국자도, 예, 국경을 묘사한 겉에 부분과 혹혹자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혹혹자가 요게 나라를 의미하는 글자였어요. 예, 창을 들고 어떤 경계를 딱 지키고 있는 이 모습에서 나라국이었는데, 여기 혹혹이라고 쓰이는 가차가 되면서 둘레 위자를, 예, 추가를 해가지고 나라국자를 따로 만든 경우죠. 자, 그 다음에 고우릅자. 예, 나라와 고울이니까 고우릅자. 똑같은 모습인데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언덕부고, 예, 언덕부고, 이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예, 읍방, 고우릅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읍방을 얘기하는 거죠. 예, 도읍도자, 고울군자 전부, 예, 오른쪽에 있죠. 자, 여기까지, 예, 테마별로, 예, 인간과 자연 또 생활과 관련된 부수 크게 세 테마, 그리고 각 테마를 또 9가지, 11가지, 11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총 31가지 테마별로 부수를 배워봤고요. 예, 요게 겹치는 거 빼고 한 150가지가 조금 안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기타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148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타 빼고 하고 겹친 거 빼고 그러면 한 140개 정도로, 그러니까 214부수를 그렇게 한번 줄여본 거예요. 자, 요 세 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부수가 또 한 7개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기타 부수. 이렇게 이력에 나오는 그 불똥주라고 하는 점이 딱 하나 찍혔죠. 불똥이 튀는 그 모습 묘사했는데, 거기 주인주자 같은 경우도 그 불똥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부수이면서 이게 촛대 있죠. 촛대 이렇게 불이 촛대에서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이 모습을 묘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인주자, 불굴단자도, 예, 불똥주가 부수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뚫을꼰자. 뚫을꼰자하고 갈고리골자, 세 번째 나오는 갈고리골자를 한꺼번에 보실 건데, 요게 생김새는 비슷한데, 세로의 한 획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밑에를 삐치느냐, 삐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전혀 달라요. 그냥 쭉 내리면, 송곳처럼 쭉 내리면은 요게 뚫을꼰이고, 밑에 가서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꺾고 올리면은, 예, 갈고리골이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글자가 뚫을꼰에서는, 예,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갈고리골에서는 일사자, 이렇게 되겠죠. 예, 전혀 다른 부수니까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래갖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가 삐칠 별자, 예, 이렇게 삐치는 거. 탈승자 같은 경우, 탈승자도 파자를 해보면은 벼화에다가 이렇게 북녘북자가 합쳐져 있거든요. 예. 다시 보면은 벼화자하고, 예, 북녘북 달아날 빼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죠, 그죠? 예. 부수는 아무튼 삐칠별이 부수입니다. 탈승자. 타다라는 건 뭐 말 타다, 뭐 차에 타다 그럴 때 그 탈승자예요. 그 다음에 탈승자에서 요게 그 삐침하고 파임이 빠진 거, 이게 이제 어그러질 괴자죠. 뭐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럴 때 요 괴자 쓰죠. 자, 다섯 번째가 새을자. 새의 모습을 이렇게 본떠가지고 만든 글자이긴 한데, 예, 뭐 쓰임이 아주 많지는 않고,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의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새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또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부수의 명칭은 새을이에요. 그래서 어디 이 범주 안에, 우리 그 세 개의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자, 아홉구자 같은 경우 새을이 부수이긴 한데 새라는 의미하고 아홉이라는 의미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아홉이라는 의미도 나중에 가차돼갖고 만들어진 경우인데, 본래 그 팔꿈치 이렇게 팔꿈치 이 모습을 묘사한 글자였어요.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편 거 말고 이렇게 굽힌 거. 그래서 만든 글자인데 나중에 이제 아홉이라는 의미로 가차가 됐죠. 아무튼 본래 의미나 나중에 가차된 의미랑 세라는 의미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부스는 세을입니다. 전유자 같은 경우도 이게 손의 의미고 이게 어린 아이의 의미 아닙니까? 요것도 새가 아니고 어머니 가슴을 묘사한 부분이거든요. 예. 하늘건자에도 역시 세을이 들어가는데 새라는 의미랑은 관련이 없고요. 자, 여섯 번째 돼지 해 머리 두 그랬는데 돼지 해 머리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그 돼지 해자가 있죠. 예. 이렇게 쓰는 돼지 해자가 이 부수가 들어가는 그냥 대표적인 글자라 돼지 해 머리 두 이렇게 붙은 겁니다. 두라는 거는 이제 부수가 머리에 붙으니까 사길교나 망할망이 돼지의 머리 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글자고요. 그 다음에 조각편자. 조각편자는 잘 보세요. 우리가 요 모습의 글자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활편에서 나무 조각을 의미하는 장자인데 주로 침상을 묘사했다 그랬죠. 침상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묘사한 글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이 모습이 있고 세로 획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나무 조각 장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있고 이게 옆으로 좌우가 뒤바뀌면은 요거는 조각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나무 조각을 묘사해서 만든 글자고요. 그래서 널판자나 페페자에 이 조각편이 부수로 들어갑니다. 단독으로 쓰인 경우도 있죠. 뭐 1편 단심할 때, 1편이라 할 때, 한 조각, 그럴 때 이 조각편자를 씁니다. 불똥주, 뚫을꼰, 갈고리걸, 삐칠별, 새율, 돼지의 머리도 조각편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세 범주 안에 넣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빼봤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150부수, 우리가 생활한자에 주로 들어가는 150부수를 배웠습니다. 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부수가 단순히 자전호편에서 모르는 글자 검색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수많은 한자의 핵심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수학습이 선행돼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돼야지 뒤에 이제 본문학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